니콜라스 크리스토프는 반유대주의자이자 인종차별주의자, 편견과 반이스라엘 성향을 가진 사실 및 법 왜곡자, 거짓말쟁이입니다. 그의 칼럼은 내가 평생 본 것 중에서 시온 장로 의정서에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Our Middle East의 또 다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댄 다이커고 30년 넘게 함께한 소중한 친구이자 동료인 칼레드 아부타오메와 함께합니다. 저희는 중동인의 시각에서 중동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저와 칼레드는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게도 정말 훌륭하고 특별한 손님이신 앨런 드 쇼위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아마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장 오랫동안 법학을 가르치신 교수님일 것입니다. 5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젊은 변호사들에게 탁월한 헌신과 지도를 제공해 오셨습니다. 또한 반유대주의, 법률,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주제에 대해 수십 권의 책을 저술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저 쇼위츠 교수님,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비록 줌이지만요. 뉴욕타임스와 그 칼럼니스트 닉 크리스토프가 정말 중요한 시점에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해석되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정치적 좌파에서 중도, 우파까지 모두가 이 문제를 명백한 선전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을 강간하도록 개를 훈련시켰다는 심각한 혐의와 이스라엘 당국에 의해 구금되고 체포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조직적인 강간이 있었다는 체계적인 비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금 막 나온 가장 최근 뉴스에 대해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었습니다. 베냐민 타냐후 총리와 기돈 사르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의 법적 당국에 이번 월요일 뉴욕타임즈 일면에 실린 기사 작성자와 이 기사를 실은 매체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비방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특정 상황에서 그런 소송이 얼마나 합리적이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칼럼 자체부터 시작해 봅시다.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는 노골적인 반유대주의자이자 인종차별주의자, 편협한 사람, 반이스라엘적 사실 왜곡자, 법 왜곡자, 그리고 거짓말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제가 뉴욕타임스를 지켜보는 동안 내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족 중에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만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그는 정말 끔찍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의 칼럼은 제가 살아오면서 본 것 중에 시온 장로 의정서와 가장 비슷한 것입니다. 이 칼럼과 같은 의정서는 사실에 근거한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의정서를 위조한 사람들은 우리가 사실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제를 통제합니다. 이것은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라고 주장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크리스토프가 한 일입니다. 그는 사실을 보도하는 칼럼인 척하면서 그것을 의견으로 위장해 법적 조치를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도 속이지 못했습니다. 이건 의견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강간하도록 개를 훈련시킨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지 의견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허구의 잔혹 행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을 인용한 척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집단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나라들에서는 제 생각에 아주 강력한 소송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외교부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나 기업 등만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분명 명예훼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영국, 캐나다, 어쩌면 호주, 어쩌면 이스라엘의 법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들은 법정에서 검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증오 발언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허용하는 다른 국가들에서는 가능합니다. 더 쇼이츠 교수님, 왜 뉴욕타임즈가 이 내용을 뉴스 기사나 보고서가 아니라 오피니언 칼럼으로 게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그들에게 소송에 대한 어떤 법적 면책권이 주어지나요? 면책권은 아니지만 보호막이 됩니다. 이런 일은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뉴스 분석이라는 새로운 저널리즘 또는 반저널리즘 개념을 만들어서 일면에 실었고 이를 통해 평범한 의견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내보낼 수 있는 핑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보도, 취재 정보, 주장되는 사실들을 내보내면서 그것을 의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미국 명예훼손법에선 의견을 이유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댄 다이커는 바보야 라고 말해도 고소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는 그냥 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말을 문자 그대로 뜻한 게 아니어서 면책됩니다. 그가 실제로 남성 성기를 의미한 건 아니고 저는 그가 그런 분류에 속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불릴 만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의견과 검증 가능한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검증 가능하다면 과학적 용어로 실증적인 부정 명제가 증명될 수 있다면 그것은 의견이 아니라 사실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기사는 대부분 허구이고 대부분 지어낸 것이지만 사실을 보도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에 관한 법이 무엇이든 간에 제가 말했듯이 시온 장로 의정서에 가장 가까운 이 쓰레기 같은 기사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뉴욕타임스가 그걸 실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크리스토프는 신뢰성이 없습니다. 그는 논쟁가로 여겨집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만 골라서 선택하는 사람으로 여겨지며 제가 아는 한 줄곧 반이스라엘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반이스라엘 성향을 인권으로 위장하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최악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거의 글을 쓰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가 글을 쓸 수 있는 많은 다른 인권 침해들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우선시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무도 뉴욕타임즈에 동정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금 발표된 매우 신뢰할 만한 보고서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해 일부러 그 시기를 맞췄습니다. 10월 7일과 인질 납치 동안 발생한 강간과 성적 부정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뉴욕타임즈가 이스라엘을 반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세운 계획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오랜 반유대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보도를 하지 않은 일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데보라 립셋은 비욘드 빌리프에서 뉴욕타임즈가 홀로코스트 관련 보도를 숨긴 과정을 다뤘습니다. 그들은 스탈린이 유대인을 학살하던 시기에 스탈린을 홍보했습니다. 그들은 극렬하게 반이스라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유대인 소유 신문의 오랜 역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건 잘츠버거 가문이 유대계 혈통이라는 뜻일 뿐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반유대적인 신문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신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뉴욕타임스 구독을 취소했지만 그게 도움이 되진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많은 독자와 온라인 독자를 잃었지만 여전히 미국에서 매우 강력한 선전기관입니다. 아시다시피 뉴욕타임스는 브로드웨이 연극과 콘서트에 관한 한 여전히 기준이 되는 신문입니다. 뉴욕타임스에서 나쁜 평을 받으면 아마 공연이 막을 내릴 겁니다. 그럼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미국에서는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뉴욕타임스는 국제신문입니다. 예를 들어 런던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런던은 명예훼손에 관한 법이 매우 엄격하거든요. 하지만 그쪽에도 원정 명예훼손 소송을 막는 법이 있어서 아무 연고 없이 소송하는 건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른바 명예훼손 원정 소송이라는 게 있었죠. 즉 사람들이 런던과 아무런 연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런던에서 소송을 제기하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원은 그런 점을 매우 우려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물론 이스라엘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길 수도 있지만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의 문제는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의 소송은 다른 나라에서의 소송만큼 신뢰성을 갖지 못할 것이고 많은 돈을 받아내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뉴욕타임즈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활동하는 사상의 시장에서 그들에게 맞서고 증거 게시를 받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뉴욕타임스의 변호사들, 그리고 크리스토프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서하에 진술하게 하고 그들의 정보원이 누구인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이 그들이 정보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허락할지 여부를 지켜볼 것입니다. 비록 적어도 일부 정보원의 신뢰성에 진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정말 놀랍습니다. 더 쇼이츠 교수님. 저는 지금 제 왼손에 팔레스타인인 강간 앞에 침묵이라는 제목의 의견 기고문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 보고서가 이스라엘 정부에서 발표한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드러난 성적 테러라는 10,000개의 자료와 300페이지 분량의 공식 보고서입니다. 제목의 유사성도 상당히 놀랍고 칼렛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시기 또한 불과 몇 시간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히 공식 이스라엘 보고서를 선점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보고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마스 자신들이 사진과 영상 등으로 문서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칼레드, 아마도 당신이 더쇼위츠 교수님과 시청자들, 그리고 저와도 공유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팔레스타인과 아랍 세계 전반에 정통한 전문가이시니까요. 뉴욕타임스 일면에서 우리가 본 이 전략은 하마스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프가 직접 인용한 그 NGO는 하마스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발언은 하마스와 전 세계 대부분의 이스라엘 적들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겁니다. 기사 발표 이후로 이 내용이 여러 소셜미디어 사이트와 계정에서 퍼지고 있는데 참고로 그 계정들 대부분이 하마스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 이 개들이 강간했다는 이야기는 오랫동안 소셜미디어에서 떠돌아다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랍 미디어와 주류 언론들은 이 이야기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뉴욕타임스가 이 이야기를 보도하자 모두가 뉴욕타임스를 인용하면서 이건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마스 관련 소셜미디어 계정에서는 이 이야기가 가장 큰 이야기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나 아랍 세계의 모든 반이스라엘 세력들을 찾아가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징후를 조장하고 이스라엘의 정당성을 부정하며 유대인들을 악마화하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악마화하려는 캠페인의 일부입니다. 이것이 8번째 전선입니다. 전쟁은 이란, 예멘, 레바논, 가자지구 그리고 다른 곳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 캠퍼스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학 캠퍼스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주요 가장 큰 비난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폭행은 큰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대학 캠퍼스에서는 이른바 강간 문화라는 것이 존재한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젊은 남성들이 여성들을 이용하고 술을 먹이고 잠들게 하고 약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니콜라스 크리스토프가 그 문제를 조사해 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그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크리스토프는 그런 문제들을 보지 않기로 합니다. 대신 아마도 감옥 내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한 나라를 묘사합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감옥 학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보고가 있었고 영국에서도 보고가 있었으며 호주와 캐나다에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도관이 죄수를 학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알고 있으며 미국에서 유명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학문 강간 사건이 있었으니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일들은 특히 전시나 10월 7일과 같은 사건 이후에 더 자주 발생합니다. 문제는 국가가 이런 일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자들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다른 많은 나라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것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보도된 것은 수년간 소셜미디어에서 반복되어 온 이런 종류의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과 다른 사람들이 본 것은 하마스 활동가들이 이야기를 지어내고 그 다음에 유사한 사례들을 만들어내는 패턴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반복됨으로써 그럴듯한 신빙성을 얻게 됩니다. 사실은 어떤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유사하게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그건 대개 그 이야기가 지어낸 것이라는 꽤 좋은 증거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다른 더 신뢰할 만한 신문에 정말 뛰어난 탐사 기자입니다. 크리스토프를 조사하고 그의 배경과 거짓말의 역사, 그리고 거짓말을 은폐한 이력을 파헤치는 것입니다. 제 말은 그는 자신과 매우 가까운 사람들, 가까운 기관들, 그리고 가까운 국가들에 의한 거짓말과 강간, 성문화, 강간 문화를 은폐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폭로의 시간이 왔습니다. 때로는 소송보다도 더 신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소송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증거 개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소송이 기각 단계를 넘어서 증거 개시 단계에 이르게 된다면 뉴욕타임즈는 매우 난처해질 것입니다. 그들의 직원들과 베테랑들, 그리고 팩트체커들이 저 같은 변호사들에게 반대 신문을 받게 된다면 누가 진실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뉴욕타임즈가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우리 독자들가 뉴욕타임즈가 어떻게 기사를 만들어내는지 그 과정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역겨워서 아무도 그 신문을 읽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혹은 사람들이 이런 기사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뉴욕타임즈가 왜 그런 시점에 기사를 내보냈는지, 왜 출처 없는 의혹을 허용했는지 알게 된다면 신문에 신뢰를 주지 않을 테니까요. 또 하나는 왜 그들이 개인을 직접 비난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경비원으로 지목된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개인의 이름을 공개한다면 그 사람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개인을 비난하지 않으려 매우 조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법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기관들만을 비난했습니다. 더쇼이츠 교수님, 당신은 수십 년 동안 반유대주의, 유대인 혐오, 유대 국가에 대한 증오에 대해 글을 써오셨습니다. 이 특정 사건을 볼 때 어떤 영향과 파급 효과를 느끼십니까? 이것이 이미 뉴욕 자체에서 급증하고 있는 반유대주의 현상에 미국의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뉴욕을 예로 들어봅시다. 저는 뉴욕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플로리다에 살고 있지만 뉴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서로 경쟁하는 유대인 민주당원들이 6명이나 있습니다. 그 중에는 미국 전 대통령의 손자인 마브잭 슐로스버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네퍼베이비로 출마하고 있는데 가장 반이스라엘적인 후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후보들도 있습니다. 이 유대인 후보들 모두가 누가 가장 반이스라엘적인지 경쟁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장 반이스라엘적인 후보인지가 뉴욕 서쪽과 동쪽 유대인 지역구 모두에서 승부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가 이 말을 믿겠습니까? 이걸 믿으려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들은 외계인이 강간했다는 것도 믿을 거예요. 뭐든 믿는 사람들이라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믿는 대학생들도 있습니다. 진짜 두려운 건 뉴욕타임스의 평범한 독자들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시온주의자도 아닌 사람들이 그걸 읽고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는 말합니다. 와, 나는 이걸 전혀 몰랐어요. 나는 이스라엘이 아주 문명화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학문 강간에 대해 읽게 됐어요. 이런 개들에 대해 읽었어요. 저는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이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집단은 뉴욕타임즈가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믿을 것입니다. 보세요. 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친구들도 있고 다른 친구들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나오면 그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들과 대화할 때 그들은 가장 터무니없는 일조차 뉴욕타임즈를 인용합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나 NPR에 나온다면 그건 일종의 진보적인 미덕과 진실의 표본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시온 장로 의정서보다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시온 장로 의정서는 결국 명백하게 짜르 정부의 위조와 음모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누가 위조를 했는지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역사의 드레피스 사건과 함께 어떻게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고 조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로 남아 있습니다. 시온 장로 의정서는 사회 전체와 한 집단의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운 사례입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즈는 그런 검증이나 폭로를 겪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리스토프가 무엇을 보도하지 않았고 무엇을 은폐했으며 왜 이런 주제를 선택해 집중하는지에 대한 탐사 저널리즘 보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이 다음 단계가 되어야 하며 실현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활동에 기꺼이 참여하고 돕고 싶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믿기에 나쁜 말에 대한 답은 검열이 아니라 좋은 말과 더 많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입니다. 댄, 그리고 더시오이치 교수님. 뉴욕타임즈는 이스라엘에 지국이 있고 여러 명의 기자와 언론인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관여하지 않았을까요?
제 말은 만약 이 이야기가 있었다면 그들은 이 사건과 가까운 위치에 있었을 텐데요. 왜 그들은 나가서 조사하지 않았을까요? 왜 미국에서 누군가를 비행기로 데려와야 했습니까? 소위 조사를 직접 하게 하려고요. 분명히 하죠. 그는 조사하지 않았어요.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는 직접 조사하지 않았어요. 기사를 잘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그에게 주어진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에게 떠먹여주듯 제공된 이들이었어요. 이 단체들은 반이스라엘 성향으로 알려진 단체들이었고 그가 기사를 쓰도록 찾아가서 촉구한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언론 기준을 충족시킬 만한 자체 취재의 증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이 기사는 아마 퓰리처상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퓰리처 위원회가 이스라엘에 극도로 적대적으로 변했기 때문이죠. 퓰리처상을 깜짝 수여했죠. 가장 최근에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여성과 아이들에게 저질렀다고 주장되는 학대를 기록한 언론인에게 그리고 다른 퓰리처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퓰리처상 위원회는 매우 좌파적이고 매우 반이스라엘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도 퓰리처상 후보로 오를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가짜 보도가 점점 더 늘어나도록 부추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반드시 드러나야 하고 빠르게 밝혀져야 하며 언론의 진실성을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기자들에 의해 신뢰성 있게 폭로되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87세입니다. 저는 수많은 전문가들, 정신과 의사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제가 평생 일해온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윤리적인 집단은 기자들이었습니다. 기자들, 가장 비윤리적인 집단입니다. The New Yorker, 60 Minutes, 뉴욕타임스를 시작으로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윤리적인 집단은 기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나쁜 이유는 그들이 소위 말하는 언론인의 정직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정직성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정직성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그 간극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언론인들이 제가 오랜 직업 생활 동안 만난 전문가 집단 중에서 가장 비윤리적인 집단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일을 65년 넘게 해왔습니다. 언론인들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는 평판은 아주 좋은데 실제로는 매우 나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최악에 속했습니다. 알다시피 댄 그리고 더 쇼이치 교수님, 저도 언론인으로서 지난 40년 동안 수백 명의 국제 기자들과 함께 일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곳 갈등을 밝히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저를 걱정하게 하는 것은 이곳에 오는 대부분의 기자들이나 이곳에 상주하는 기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스라엘에 부정적으로 비치는 이야기만을 찾으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하마스 쪽이나 시리아 쪽, 레바논 쪽의 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제안해도 그들은 못 본 척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나쁘게 보이게 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이런 일은 항상 있었던 일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두 명의 주요 편집자 중 한 명은 톰 프리드먼인데 그는 레바논에서 균형 잡힌 기자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의 경력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게 곧 끝나길 바랍니다. 그는 제가 본 것 중 가장 형편없는 기사 중 하나로 자신의 경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기사에서 그는 미국 유대인으로서 나는 갈등하고 있다, 정말 갈등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어느 쪽이 이겨야 할지 고민 중이다. 한쪽은 이란, 다른 한쪽은 이스라엘과 미국이다. 그는 나는 갈등 중이다 라고 말한다. 나는 이란을 좋아하지 않지만 네타냐후와 트럼프가 힘을 얻는 것도 원치 않는다. 그래서 그는 갈등한다. 이건 순전히 의견일 뿐이고 멍청한 의견이며 어리석은 의견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의견이다. 그래서 그건 보호받는다. 하지만 개강간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하면 그건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네 말이 완전히 맞아. 그건 의견란이 아니라 보도기사로 나왔어야 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오랫동안 의견과 보도를 섞어온 역사가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들은 일면에 분석 기사를 싣지 않는다. 그들은 엄격하게 보도와 의견을 분리한다. 그들은 오피니언 칼럼을 따로 둔다. 제가 함께 일하는 오피니언 칼럼 편집자는 훌륭하고 매우 엄격하다. 사설면 편집장이 있고 또 뉴스 편집장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서로 대화하거나 함께 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만 뉴욕타임스는 예외다.
뉴욕타임스는 의견과 보도를 합친다. 그리고 이것은 보도가 이번 경우처럼 종종 의견에 의해 완전히 왜곡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이것은 쉬운 장로들의 의정서다. 이것은 내가 현대 보도에서 본 것 중에 가장 쉬운 장로들의 의정서와 비슷하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에 근거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사실들은 거짓이다. 그리고 그 사실들의 거짓됨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다. 감옥에서 학대가 없다는 뜻도 아니다. 실제로 있다. 그리고 참고로 내가 팔레스타인 감옥에서의 학대에 대해 신경 쓰는 사람이라면 나는 크리스토프에게 분노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진짜 학대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을 상대로 돈을 노리고 거짓말로 강간을 주장하는 여성들과 같다. 이런 행동은 진짜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준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비록 소수이지만 실제로 개별 교도관들에게 학대를 당한 진짜 피해자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대상은 19, 20, 21살의 젊은이들이다. 어떤 이들은 유대인이고 어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또 어떤 이들은 다른 집단에 속해 있다. 누군가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면 그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데 꽤 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보도는 결국 신뢰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고 오히려 몇 안 되는 실제 학대 사례들마저 해칠 가능성이 높다. 더쇼이치 교수님, 이런 일의 배후에 있는 단체들, 예를 들어 유럽의 소위 연구센터들, 하마스와 연계되어 있고 이런 이야기들의 배후에 있는 단체들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유로메드 같은 곳이요. 네, 유로메드요. 이름을 보세요. 제네바에 기반을 둔 유로메드입니다. 이게 뭔가 유럽적인 것처럼 인상을 주죠. 국경 없는 의사회도 보세요. 지금은 하마스의 위장단체가 됐는데 여전히 매우 신뢰받는 단체로 여겨집니다. 제 말은 그게 바로 좋은 보도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루살렘 포스트와 이스라엘의 다른 신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다른 신문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와 영국에서도 이런 사기 조직들이 실제로는 하마스의 위장단체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폭로해야 합니다. 혹은 최소한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대한 보도와는 매우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쁜 발언의 해답은 좋은 발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더 적극적이고 진짜 언론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를 살펴보고 크리스토프를 살펴보고 그가 무엇을 은폐했는지 조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보도를 하는 분들에게 크리스토프가 다루지 않은 이야기들에 관한 정보를 기꺼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실제로 다루는 이야기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특히 그가 그 이야기들을 매우 부정확하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뉴욕타임즈가 그렇게 많은 항의를 받았으니 자체적으로 내부 조사를 실시해서 그 이유를 알아보길 바랍니다. 첫째, 이 시기의 문제와 둘째,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에서 취재하는 키르슈너 같은 사람들이 왜 이 이야기의 일부가 아닌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녀는 실제로 이루어진 진짜 조사에 관한 이야기의 일부였지만 그 이야기는 그렇게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뉴욕타임즈에 그 기사를 썼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번 이야기와는 크게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말씀이 완전히 맞습니다. 이 일은 훈련된 기자들이 해야 했습니다. 크리스토프는 기자가 아닙니다. 그는 의견 분석가일 뿐인데 마치 자신이 기자인 것처럼 글을 씁니다. 그것도 또 다른 형태의 기만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두 가지뿐입니다.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그게 전부입니다. 뉴욕타임스가 허울뿐인 신빙성을 더 씌웁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스스로 더 나은 보도 기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보세요. 그냥 전반적으로 뉴욕타임스는 신뢰를 잃었다는 걸 이해합시다. 과연 신뢰를 가진 적이 있었을까요? 뉴욕타임스는 1930년대 스탈린을 칭찬하는 보도로 퓰리처상을 받았지만 보도자는 스탈린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게 바로 뉴욕타임스입니다. 우리는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또 봐왔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정말 신뢰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뉴욕타임스가 지금까지 보도한 기사 중에서 최악의 기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이 기사는 처음부터 보도인 척하면서 사람들이 한 말을 인용하고 그것을 보도한 다음 그걸 의견의 맥락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자들이 출처 없이 인용할 때 적용받는 일반적인 규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보호하는 것이죠.
더 쇼이치 교수님, 예루살렘 포스트나 JNS, 그리고 예디옷 아흐로나트 같은 이스라엘 신문들이 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들이 독립적인 탐사 보도를 한다면 그 이유는 그들이 교도소 시스템, 샤박, 수사기관, 정착민 공동체 등에서 실제 취재원들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은 이 기사는 유대와 사마리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런 강간 문화, 체계적인 성적 고문 현상의 일부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지 언론이 이런 선전 현상들을 모두 밝혀내는 심층적이고 진지한 탐사 보도를 한다면 국제사회에 도움이 될까요? 네, 하지만 엄격한 언론 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출처를 밝히고 신빙성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제 말은 이 기사에서 흥미로운 점, 아니 어쩌면 가장 나쁜 점은 이 기사를 쓴 편협한 사람이 하마스가 한 일을 이런 비난에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하마스의 경우에는 그들이 직접 영상을 찍었습니다. 신뢰할 만한 증거도 있습니다. 그 증거의 상당 부분이 방금 발표된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익명의 출처들이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실명 출처 한 명과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한쪽의 언론적 엄격함을 다른 쪽과 비교한다는 발상 자체가 그 보고서만큼이나 거짓되고 악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쇼위츠 교수님께 더 넓은 관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7일 침공 이후 이스라엘인과 미국인에 대한 대량 학살, 강간, 고문, 납치가 극적으로 벌어졌습니다. 2023년 10월 7일에는 15개국의 다른 국적자들도 그 피해자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공격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스라엘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스라엘 내에서 주요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가한 가장 성공적인 공격은 10월 7일이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상황이 바뀌었고 분위기가 바뀌었으며 세계는 강간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살인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학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교수들까지도 그런 행위에 보상을 주고 있고 그들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해라, 또 해라. 여론을 바꾸고 싶다면 강간하고 살인하고 목을 베고 아이들을 학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알다시피 세상은 어쩌면 당신에게 관심을 줄지도 모릅니다. 알다시피 저는 대학 캠퍼스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일련의 책을 써왔습니다. 첫 번째 책은 이스라엘에 대한 10가지 큰 거짓말과 그것을 반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쓴 책 중에 유대인의 피는 더 이상 싸지 않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0월 7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10월 8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월 8일에 일어난 일은 여러 면에서 10월 7일의 끔찍한 비극보다 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꼭 지켜야 할 첫 번째 규칙이 있습니다. 질문에 직접 답하진 않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좋은 대외 이미지를 위해 군사적 안보를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군사적 안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란을 공격해야 합니다. 정권 교체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하며 그중 일부는 미국이 맡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 하는 어떤 일도 학계의 의견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누가 나치를 집권하게 만들었는지 기억해 봅시다. 뮌헨 대학교, 베를린 대학교,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학생들이었습니다. 스탈린을 집권하게 만든 사람들은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 대학 학생들입니다. 카스트로 역시 쿠바 등 대학생들이 집권하게 만들었습니다. 폴 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폭군을 집권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종종 한 나라의 미래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홍보의 미래가 더 나빠질 것이지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행동을 바꿔서 그 상황을 바꾸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아주 큰 실수입니다. 그리고 저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총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뉴욕타임스에 좋은 기사가 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핵무기, 로켓, 그리고 다른 종류의 군사행동을 통해 이스라엘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 저는 하스바라를 총리실에서 대통령실로 옮겨야 한다고 자주 생각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스바라는 현재 집권하고 있는 정부를 대표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외에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에 비해 부차적임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하셈 오슬리아 모이타인. 유대인들이 샬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압도적인 군사력, 즉 우월한 힘을 통해서입니다. 그것이 뉴욕타임스에 대한 최고의 답변입니다. 이스라엘이 군사전장에서 계속 승리하게 하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여론의 법정에서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합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10월 7일에 배운 것처럼 이스라엘은 약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강함을 보여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10월 7일처럼 약함을 보이면 세상의 불량배들이 그들을 에워싸고 그들의 신뢰를 파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강하게 버티세요. 그것이 핵심,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오늘 Our Middle East에 특별 게스트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그렇듯 데르쇼이츠 교수님께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저는 1984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4학년이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저의 선생님이셨죠. 그때 교수님께서 저희를 당시 흑인 학생회와 법대에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초청된 행사에 데려가셨고 유대인 학생들을 밖으로 안내하셨죠. 그게 제 인생 첫 시위였습니다. 교수님은 저희의 지도자셨고 지금도 그러십니다. 저는 1964년에 하버드에 들어간 그날부터 반유대주의와 싸워왔습니다. 그때는 유대인이 어떤 단과대학의 학장이나 대학 총장이 될 수 없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말씀드려야겠네요. 오늘날의 반유대주의는 1964년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제가 64년에 하버드에 갔을 때는 적어도 학생의 18%가 유대인이었어요. 지금은 로웰 총장이 정했던 할당량보다도 낮아졌습니다. 오늘날은 6%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6%에서 9% 사이이지만 23%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능력주의의 종말 때문입니다. 대학들이 능력주의를 포기하고 평범함에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오늘날 그저 그런 대학입니다. 저는 과학 분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 치료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회과학과 법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역사, 문학. 네. 학문 분야들이 하버드는 정말 그저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훌륭한 총장과 몇몇 훌륭한 학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진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교수진이 너무 좌파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해외 자금에 대해서는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수백억 단위야. 그래. 그래. 우리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세모스야. 강하게 버텨. 하나님의 계획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을 통해 평화를 만드는 것임을 꼭 기억해. 우리는 쇼와 때 약함을 통한 평화의 대가가 무엇인지 배웠어. 우리는 그런 일을 다시 해선 안 돼. 그래. 이스라엘 군대와 해외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는 힘을 유지해야 해. 경제적 힘, 정치적 힘, 모든 종류의 힘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군사력이지. 정말 그래. 우리는 실패한 오슬로 협정 때도 양보가 더 큰 폭력을 불러온다는 걸 배웠어. 반면에 두 번째 인티파다 이후 이스라엘에서 변화가 있었지. 그리고 10월 7일 이후로 이제 국가 안보 개념 전체가 단순한 억지력과 조기 경고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었어.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정부와 총리가 당신의 말을 듣고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앞으로도 테러, 폭력, 그리고 전복 행위를 단순히 억제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를 예방하는 데 더 큰 주도권을 계속해서 발휘하길 바란다. 총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내가 그를 1970년부터 알고 있었으니 아주 오래전부터 그가 테러를 막기 위해 애써왔다는 것도 알고 있다. 와, 그가 MIT에 있었을 때 당신은 교수로 계셨군요. 저는 젊은 조교수였고 그는 MIT 학생이었습니다. 우리는 PBS The Advocate에 함께 출연했습니다. 우리가 만난 건 1970년 봄이었고 이후로 가까운 친구가 됐습니다. 제가 그의 모든 말과 행동에 동의하냐고요? 이스라엘이나 유대인 중에 그런 사람은 없죠.
유대인 2명이면 의견이 3개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건설적으로 비판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강한 이스라엘이 평화를 얻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통찰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앨런 더쇼위츠 교수님, 하버드 로스쿨 명예교수이시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60권 아니면 64권의 책을 저술하신 저자이십니다. 7월 4일에 건국의 아버지들과 한 명의 유대인 어머니라는 신간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이 책은 워싱턴과 제퍼슨을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그리고 유대인 어머니인 골다 메이어와 비교합니다. 아시다시피 벤구리온 총리는 임기 초기에 내각을 돌아보며 내각에 있는 유일한 여성인 골다 메이어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내각에서 진짜 배짱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다. 그는 골다 메이어를 가리키며 그녀의 알, 즉 달걀을 뜻하는 말장간을 했습니다. 여기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벤구리온과 골다 메이어가 평화는 힘을 통해 온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점은 지난 거의 80년 동안 이스라엘의 성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유지하길 바랍니다. 칼레드 아부타우메와 앨런 더쇼위츠 교수. 칼레드 아부타우메, 정말 특별한 기회입니다. 우리는 미국 법학, 명예훼손, 반유대주의에 관한 진정한 권위자 중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중동에서 말이죠. 우리는 정말로 서방의 중동을 그 자체의 모습으로 더 잘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앨런 더쇼위츠 교수님은 수년간 이곳에 계셔서 어느 정도 중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방에만 계셨던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문화 간 다리를 놓으려 노력합니다. 저는 맨해튼 한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퍼 웨스트 사이드에도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도 살지 않습니다. 저는 미들 이스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스트 사이드 중심에 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앞으로 2주 안에 미국 뉴욕에 갈 때 저를 만나서 책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멋지네요. 한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오슬로 협정 이후로 계속 말해온 것 중 하나는 이스라엘의 양보와 타협,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스처들이 안타깝게도 약함의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폭력을 더 부릅니다. 가자 지구에서 철수하면 그것은 평화가 아닌 약함의 신호로 보입니다. PLO를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 지구로 들여오면 그것은 PLO의 승리이자 이스라엘이 약하다는 신호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겪고 목격하는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방금 뉴욕타임즈에서 나온 것과 같은 이야기는 실제로 팔레스타인 측의 거부주의자들과 극단주의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의 평화를 옹호하고 이스라엘과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아랍 세계의 온건파들을 약화시킵니다.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파괴를 정당화하는 데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저는 아랍 언론의 보도 방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말하고 있고 모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뉴욕타임즈입니다. 아랍 기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랍 세계의 언론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그들에게는 뉴욕타임즈라는 이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기적인 피해입니다. 저는 이것을 거대한 폭발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지진입니다. 이것은 핵폭발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폭발입니다. 중동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이것은 아랍 세계의 과격파, 지하디스트 단체, 그리고 평화를 원하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를 주거나 힘을 실어줍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런 이야기가 소셜미디어와 아랍 세계에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화를 할 수 있을지 매우 어렵게 보입니다. 결국 제가 말했듯이 사람들은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바로 헤드라인입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브랜딩하고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이 얘기 수년간 해왔잖아요. 더 쇼이치 교수님이 지적하셨듯이 이 특정 사건이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와는 별개로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다는 명분 자체가 미국 내 여론에서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더쇼이츠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를 여론의 법정으로 가져가서 그 배후에 있는 사람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보도 자체의 신뢰도도 떨어뜨리라는 것입니다.
싸움은 여론을 둘러싼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쇼이츠 교수님 말씀처럼 군사 승리가 가장 중요하며 힘으로 평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프로그램도 힘을 통해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중동에서요. 참고로 우리는 중동의 언어를 이해합니다. 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더 쇼이츠 씨.